안녕하세요, 범신혜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죽었나 살았나 궁금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주말마다 공교롭게 몸이 계속 좋지 않게 돼서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범신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 범신혜 구독자 수가 50명을 넘겼습니다. 누가 보면 엄청 적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영상을 보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답니다. 어쨌든 무려 구독자 50명에 달하는 범신혜 채널 특집. 작년 한 해 대한민국 영화 흥행 순위 탑 1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위 발표에 앞서서 한국의 영화 산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의 영화 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32억 2100만 달러, 하나로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규모 면에서 세계 9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1위 미국 시장의 10분의 1, 3위 중국 시장, 4위 일본 시장의 2분의 1에 해당하고 인구 13억의 인도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국의 영화 산업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자국 영화의 점유율이 52%에 달하는 비교적 독립적인 영화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이혜영 감독의 독전입니다. 2018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첫 번째로 500만 관객 돌파작이자 상반기 한국 영화 흥행 1위. 야, 왜 나는 뭔가 와닿지를 않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의문이 남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약에 관련된 어디서 본 듯한 스토리. 관객수 500만이 넘는 흥행작이라고 보기엔 다소 어설픈 전개, 그리고 스타일로 포장된 허무한 결말 등. 그렇다고 딱히 망작이라고 평가 내릴 수 없는 게 농아남매와 보령, 그리고 진아림 역으로 나온 고 김주혁 배우 등 강렬한 캐릭터를 남긴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독전은 배우들의 열연으로 꽤나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았는데요. 이 영화가 흥행한 부차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영화 개봉 초기에 꽤나 스타일리시했던 예고편이 있겠죠. 이 영화의 예고편은 어느 정도 영화를 보고 싶게끔 잘 만들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글로벌용, 국내용 두 개가 있는데 전 두 개 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약 복용신, 가슴 노출, 상당한 폭력 수위가 담긴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15세 관람가로 극장에 걸렸다는 게 흥행에 적지 않은 요인인 듯 합니다. 또 이 영화는 국내 평론가들의 평이 박하게 나온 것에 반해서 해외에서의 평가는 조금 높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평가가 높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영화가 리메이크 대상으로 삼은 두기봉 감독의 마약 전쟁의 영향인 걸로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9위는 이재규 감독의 완벽한 타인입니다. 완벽한 타인은 2016년에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 퍼펙트 스트레인저스를 리메이크했는데요. 완벽한 타인은 작년 한국 상업 영화 중에 가장 미니멀한 영화에 속합니다. 영화의 95% 이상이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이를 오로지 탄탄한 대본과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커버한 영화입니다. 그리하여 총 제작비 58억에 약 8배에 달하는 엄청난 순이익을 기록한 알차디 알찬 그런 영화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2018년 한 해 가히 최고의 한국 상업 영화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 영화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작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입니다. 퍼펙트 스트레인저스는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스, 중동 등지에서 원작 판권을 불티나게 사들인 덕에 원작 판권보다 리메이크 판권 가격이 5에서 6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문화적 장벽이 높은 코미디 장르 특성상 원작을 그대로 수입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원작 판권만 사들이고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각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영화를 연출한 이재규 감독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재규 감독은 2014년에 영화 영린을 연출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주로 TV 드라마를 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더 킹 투 하츠,
베토벤 바이러스, 패션 세븐티스, 다모 등 단순히 시청률을 넘어 종방을 하고도 사람들로부터 계속 회자되는 그런 드라마라는 거죠. 다음 8위는 바로 블랙팬서입니다. 블랙팬서는 2018년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이자 슈퍼히어로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작이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주연부터 단역까지 등장인물의 90%가 흑인 배우로 캐스팅되었다는 점인데요. 아마도 최근 아카데미에서 수상받는 영화들이 여성, 흑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블랙팬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블랙팬서를 재밌게 봤는데요. 영화 속 곳곳에 나온 광안리의 병과 광안대교, 자갈치 시장 등 제가 가봤던 곳이 헐리우드 영화에 나와서 왠지 모르게 반갑기도 했습니다. 소피아, 주마, 얼굴 보니 좋네요. 이 두 명은 누구야? 나이로 비해서는 친구들이 부자예요. 좋은 분들이에요. 사고 책이 좋아하는 애라고. 너같이? 블랙팬서는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중국, 호주, 심지어 러시아에서까지 박스오피스 1위를 탈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블랙팬서가 딱 한 나라에서는 1위를 차지하지 못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블랙팬서는 일본 시장에서 같은 시기 개봉한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보물섬에 밀려 2위에 그치고 개봉 2주차에는 4위, 3주차에는 7위로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블랙팬서는 일본 시장에서 한 해 박스오피스 30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일본 영화 시장은 슈퍼히어로물의 무덤이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되었네요. 왜 그런지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My father, my mother, and my brother. (7위는) 제작비 215억 안시성입니다. 수천억을 넘나들고 어쩔 땐 조 단위가 넘어가는 헐리우드 대작에 비하면 215억이라는 돈은 조금 소소한 금액일 순 있겠지만 이 영화가 고구려를 다룬 순수 국내용 국뽕 영화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장성에 비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인 영화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국내에서만 580만 명을 끌어모아야 하니까요. 물론 이 영화 시작은 좋았습니다. 추석을 끼고 개봉 18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죠. 하지만 이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코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그놈들 때문에 결국 암살되었네요. 안시성의 제작비 215억은 P&L을 뺀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 영화는 수치적으로 볼 땐 상업적으로 그리 성공한 영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500만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꼽아보자면 전투씬이라요. 근데 이 전투씬 어디서 봤던... 하지만 뭐 부가판권도 있고 뭐 스펙타클한 전투씬 때문에 뭐 해외 수출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충분히 본전은 뽑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대만, 중국에 수출하려고 했던 그 나라 배급업자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뭐 글쎄요. 6위는 앤트맨과 와스프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꽤나 어려운 과학적 영역인데 그걸 이용해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 이 영화의 묘미는 바로 쿠키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스트의 체질을 치료해주기 위해 앤트맨이 양자 터널 안에 들어가 양자 치유 입자를 수집하고 있는 동안 터널 밖에서 앤트맨을 지원해주고 있던 행크의 가족들이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모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앤트맨은 양자 터널 안에 갇히고 영화 말미에
요런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기고 영화는 종결되는데요. 아마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의 힘을 막을 주인공이 앤트맨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무지막지한 떡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편 이 영화의 상업적인 면에서 의의는 MCU의 대한민국 누적 관객 수가 이 영화로 무려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점인데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국민 한 명당 적어도 2편의 마블 영화를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9천억에서 1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마블의 중요한 거점 국가라는 게 이 영화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5위는 쥬라기 공원 시리즈의 25주년 기념작으로 불리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입니다.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시리즈 중에서 역대 가장 많은 공룡들이 출연하고 전작보다는 CG 대비 애니메트로닉스의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참고로 애니메트로닉스는 애니메이션과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로 촬영용으로 쓰는 정교한 로봇을 말합니다. 에일리언 시리즈, 터미네이터 등 CG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모두 이 애니메트로닉스를 사용했는데, CG 기술이 발전된 지금 왜 이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애니메트로닉스가 CG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CG로 표현할 수 없는 세세한 질감 구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튼 외적으로 상당한 공을 들인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모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영화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영화의 상황 설정과 개연성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또한 전작에 비해서 서스펜스를 높이려고 물리법칙과 상식선을 무시하며 무리수를 두는 장면이 많아서 그런지 영화가 뭔가 좀 허술해 보였습니다. 궁금하시면 영화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4위 첩보 블록버스터의 대명사 미션 임파서블 그 6번째 이야기 폴아웃입니다. 이 작품은 스토리 구성, 스릴, 액션, 배우들의 연기, 음악, 영상미 등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톰 크루즈가 드디어 인생 영화 한 편 찍으셨다 할 정도로 열연을 펼쳤습니다. 일례로 잘 아시겠지만 옥상 추격신을 찍을 때 톰 크루즈가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 장면을 실제로 영화에 썼답니다. 이외에도 톰 크루즈는 배우 최초로 직접 헬기 스턴트를 보이고 파리 도심과 개선문 앞을 역주행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 역대급 액션 시퀀스가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가 루즈해질 때쯤 하면 나오고 또 루즈해질 때쯤 하면 나오고, 그래서 정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면서 봤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시리즈상 처음으로 매출액 7억 달러 돌파작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무려 65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끌어모아 고스트 프로토콜, 로그네이션, 폴아웃 세 작품 연달아 6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3위는 작년 최대의 화제작이라고 불리어도 손색 없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락그룹 퀸의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의 정기 영화인 보헤미안 랩소디는 실제 인물과의 엄청난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추억 속의 퀸을 2018년으로 소환해버렸죠. 물론 전기 영화로서 머큐리의 일생을 다룬 스토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평이 지배적이긴 한데요. 밴드 퀸의 스토리보다는 음악과 콘서트 장면에 집중했다는 점 때문이라네요. 근데 저는 그 음악 자체가 워낙 좋았을 뿐더러 영화의 스토리고 구성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영상과 사운드로 이루어진 영화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을 여실없이 선사해준 영화 본연의 기능에 가장 충실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 유일하게 별점 5점 만점에 5점 만점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개봉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켜 개봉한 지 단 첫 주 만에 1억 3천만 달러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최종적으로 제작비의 약 17배에 달하는 초대박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는 상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음향효과상,
음향 편집상, 편집상 등 최다 다관왕의 영예를 받았고요. 영화가 흥행되고 전세계 프레디 머큐리 신드롬을 일으키며 심지어 해가 지난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2위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입니다. 인피니티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 영화의 제작비는 거의 무한대급이죠. 약 3억 달러, 하나로는 약 3,400억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고 제작비를 자랑하는 캐리비안 해적 낯선 주류의 제작비 3억 7,80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돈을 쏟아부었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의 제작비가 450억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인피니티 워는 그거의 8배쯤 되네요. 다시 한번 천조국의 위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그동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나왔던 모든 캐릭터들을 깡그리 끌어모아 집대성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솔직히 너무 많아서 저는 다 알지 못하는데요.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 나온 어벤져스 시리즈보다 복잡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반부까지 얼개가 잡히지 않다가 중반부 이후 최대 빌런 타노스의 비중이 높아질 때 비로소 영화에 집중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전 어벤져스에서도 수많은 히어로가 나오지만 그래도 시리즈마다 독자적인 플롯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결말을 맺는데 이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뭔가 다음 편을 위한 전주 같았습니다. 화제가 화제였던 만큼 이 영화를 둘러싼 여러가지 사건도 많았는데요. 개봉 전 시사회에서 유출된 스포일러 사건, 스크린 독점,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오역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과연 다음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이런 아쉬웠던 사건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더 대단한 영화일까요? 마지막 대망의 1위는 김용화 감독의 신과 함께 인과 연입니다. 2018년 개봉한 신과 함께 죄와벌에 이어서 쌍천만 관객을 달성한 신과 함께 인과 연은 동양적인 세계관과 화려한 CG 기술을 무기로 무려 12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영화로 거둬들인 수익은 무려 1027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 영화 산업에서 거둬들인 총 매출의 5.7%라고 하네요. 엄청나죠? 신파 함께라고 불렸을 만큼 신파적인 성향이 강했던 1편 죄와 벌에 비해서 2편 인과 연은 각 인물들이 처하게 된 배경에 얽힌 드라마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인물들의 에피소드의 러닝타임을 할애한 탓에 이를 빌드업 시키는 극 초반이 주류했던 점도 있고 이런 특정 장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적어도 신파 함께라고 불리었던 1편보다는 신파성을 대폭 덜어내고 나름 계산된 시나리오로 흥행을 시켰다는 측면에서 1편보다는 진일보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의미 있는 건 한국 영화에서 비주류에 속했던 CG와 판타지적 요소를 가진 영화를 흥행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리가 하나 더 붙이고 임마. 사기 아니고 설. 고양이과 설. 이건 좀 웃겼습니다.